퇴근길에 만나는 오늘 하루의 뉴스.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YTN 라디오 이동현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주말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들이 꽤 나왔죠. 이번 시간에는 외교 부분 성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북핵 문제, 남북 대화에 대한 협력과 지지, 중국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타이완 문제까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 부의장인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정세현 전 장관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예,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자, 우선 이번 한미 정상회담 성적표는 어떤 것 같습니까? 청와대와 민주당은 사상 최대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야당은 호들갑 떨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번에 저는 이 한미 정상회담을 보면서, 야, 우리나라 정말로 참 많이 컸다. 예. 왜냐하면 미국이 좀 우리나라에게 투자를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44조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우리 기업들이 미국에다 공장을 지어주기로 한 거 아니에요? 예. 반도체하고 자동차 배터리. 이게 어느 사이에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10위 경제 대국이 됐는데도 아직도 우리 국민들 머릿속에는 우리는 미국한테 항상 가서 뭘 얻어와야 되고 또 얻어오는 대가로 미국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 예. 이런 잘못된 대미관이라고 할까 외교 철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 근데 이번에 미국이 우리를 필요로 하게 된 상황이 지금 바로 자동차 배터리라든지 반도체 이런 부분에서 우리의 투자가 절실히 필요했던 거죠. 그것 때문에 문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한테 대접을 스가 일본 총리보다도 훨씬 더 잘 받은 거 아닙니까? 예. 언론에서도 이미 비교를 했더구만요. 일본 총리는 햄버거 주고 말았는데 우리는, 뭡니까, 그게. 크랩 케이크를, 예. 메인 디쉬로 내놨다. 그 다음에 마스크 끼지 않고 지근거리에서 대화를 했다 하는 그런 식으로 비교를 하던데, 그런 외형적이고 물리적인 것보다는 이제 한국이 미국을 도울 수 있는 처지에 그런 반열에 올라섰다는 것을 확인한 회담이었기 때문에 저는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예. 한미 동맹은 더욱 굳건해졌고, 미사일 사거리 지침도 이제 종료가 됐고, 여러 가지 좋은 일이 있었는데, 이 북핵 관련해서는 조금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지난 4월 30일 날 미국 백악관 LHC 백악관의 대변인이죠. 예. 제인 사키 대변인이 그동안에 바이든 캠프에서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대북 정책을 검토를 한 결과를 가볍게 브리핑을 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때도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을 계속 존중하는 토대 위에서 앞으로 북한과 협상을 통해서 핵 문제를 풀어나가겠다 하는 얘기를 하면서 예. 트럼프 때처럼 일괄 타결을 시도하지는 않겠다. 중요한 대목에 있어서 그 일괄 타결을 하지 않겠다는 게 북한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일괄 타결입니다. 예. 영어로는 빅딜이라고 그러죠. 북한이 핵과 미사일 모든 걸 한꺼번에 다 내놓고 그러고 나서 거기에 대한 대가라든가 보상은 미국이 알아서 해주겠다. 그게 2019년 2월 27, 8일 하노이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깨지게 된 그런 계기가 됐는데 예. 그런 식의 일괄 타결을 하지 않겠다. 그 말은 북핵 문제나 미사일 문제를 단계적으로 토막을 쳐서 풀어나가려고 그런다. 그거는 북한이 요구하는 단계적 접근에 상당히 근접한 얘기예요. 다만 북한이 그동안에 미국한테 요구했던 것이 셈법을 바꿔달라는 거였었습니다. 예. 셈법이라는 게 뭐냐면 북한이 영변에 있는 핵기지를 폐쇄하면은 거기에 대한 대가로 유엔 대북제재 중에 몇 개를 풀어달라. 민생과 관련된 한 5개 정도는 풀어달라.
뭐 그런 식으로 그다음에 또 북한이 핵무기를 미국한테 내놓으면 그다음에 또 경제적인 지원을 해준다든지 또는 수교 협상을 시작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은 거래하는 방식 그것도 값을 제대로 쳐주는 등가 교환 방식으로 동시행동으로 문제를 풀어나갔으면 좋겠다는 것이 북한이 요구하는 해법이었었습니다. 근데 등가 교환 내지는 동시행동에 대한 언급은 이번에 없었지만 그러나 그걸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사실상 실용적인 접근을 하겠다는 표현이 하나 추가됐어요. 지난 4월 30일 백악관 대변인 발표보다는 좀 진전된 입장이라면은 실용적인 접근을 했다. 그리고 외교와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풀겠다는 얘기를 이제 공식적으로 대통령 차원에서 확정을 했는데 그러나 아직도 조금 미진한 점은 이게 북한이 그동안에 작년 4월 이후에 미국이 북한에 대한 대북 적대시 정책을 처리하지 않으면 우리는 미국이 아무리 협상에 나오라고 와서 대문을 두드려도 일체 나갈 생각이 없다. 예.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를 해달라. 그런 요구를 했었는데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에 대한 메시지는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그게 조금 아쉬운 예. 점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처음에 인권 특사만 임명하고 대북 특별 대표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으려고 하다가 뭐 우리 정부의 설득인지 뭐 어떻게인지 모르겠습니다. 결국은 대북 특별 대표를 성김 씨를 임명을 했습니다. 네.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성김으로 정한 것은 뭐 우리 정부 쪽에서 손을 써가지고 된 건지 아니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네. 인권 특사만 임명을 해놓고 인권 대표만 임명을 해놓고 대북 정책 특별 대표를 임명하지 않으면은 바이든 정부가 북핵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가능성은 없다. 그런 것을 확실하게 입력하고 설득시켰던 것 같아요. 그 결과로 미국도 일리 있다. 왜냐하면 바이든도 트럼프 때 못했던 그 북한의 비핵화, 마저 마무리하지 못했던 비핵화, 그것을 마무리 허물로 해서 자기 임기 중에 북핵 문제를 풀었다는 그런 업적을 남기고 싶지 않겠어요? 그렇죠. 예. 정치인인데 예. 더구나 외교 분야에서 평생을 상원의원 시절에 평생을 보냈던 사람이 그런 정도의 업적을 내고 싶어하는 것은 뭐 당연하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역시 한국 정부의 요청대로 대북정책 특별대표를 임명을 해서 바텀업으로 협상을 하지만은 그래도 대통령에게 직보할 수 있는 그런 본능을 가진 대표를 임명해서 북한이 협상의 장에 나오도록 유도하자. 그런 결정을 했고 그걸 또 극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서 공동 기자회견 자리에서 이렇게 세워가지고 성김 지금 현재 인도네시아 대사가 하고 있을 거예요. 또 주한미국 대사도 이미 지난 지 오래됐고 한국어도 잘 알고 그렇죠. 예. 또 북한하고도 그동안에 협상을 많이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북한도 낯설지 않고 오히려 어떤 점에서는 편하게 생각할 겁니다. 사람 자체는 잘 뽑은 건데 다만 그런 결정을 하면서 성킴의 격이 어느 정도인지 그게 장관은 아니지만 부장관 정도로 미 정부 내에서 대접을 하는 건지 아니면 차관복급인지에 따라서 북한의 상대역이 달라집니다. 예. 북한이라는 나라는 층층시야로 이게 해서 올라가다 보면은 김정은 위원장의 최종 결심을 받을 때까지 세월이 엄청나게 걸려요. 말하자면 밑에 있는 사람들이 잘 모신다는 생각으로 따지고 하다 보면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그렇게 되면은 바이든 정부 임기 내 북핵 문제 해결에 모멘텀을 못 만들죠. 예. 그런 점에서는 이거 우리가 이런 데서 요구해가지고 될 건 아니지만 성킴의 격을 높여서 국무부 내에서 북한에서 상대하는 사람의 격이 높아서
쉽게 얘기하면은 김정은 위원장한테 직보할 수 있는 예, 것과 상대할 수 있도록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뭐 북미 싱가포르 합의 남북 판문점 선언 존중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북한이 이번 회담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것도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예.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은 이게 공개적으로 발표된 것 말고 뭔가 뒤에 있을 것 같다. 그거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외교 협상의 결과가 발표된 것 말고 그 수면에서 주고받은 얘기들은 많습니다. 문서화되지 않은 것들. 예. 예를 들면은 만약 북한이 이러이런 조건을 갖춰준다면 미국이 뭐 이렇게 나갈 수 있다라든지 또는 한국이 뭘 역할을 해서 분위기를 만들어주면 미국이 적극적으로 나갈 수 있다든지 하는 얘기를 주고받았을 거예요. 예. 그러나 이제 상대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완전히 그런 것까지 다 공개할 수는 없죠. 예.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궁금해할 거고 아마도 누군가 이걸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럼 뭐 특사 같은 걸 파견해야 됩니까? 남쪽 언론 동향을 예의 주시할 거예요. 예. 남쪽에서 왈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그걸 해석하는가. 그 말 속에서 뭔가 지금 이 희망적인 요소를 찾고 싶어 할 겁니다. 이 방송도 듣고 있겠네요. 물론 듣죠. 예. 뭐냐면 YTN의 이동형 전면성부는 북쪽에서도 주목하는 방송이에요. 예.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예. 자, 그런데 특사. 예. 잠깐만요. 내 물 한 잔 조금 마십시오. 드십시오. 예. 필요하다면 특사를 보낼 필요가 있죠. 그러나 이제 그냥 무턱대고 특사를 보낼 것이 아니라 한미 정상회담에 배석했던 사람 중에서 특사가 가야만 북쪽도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설명을 들으려고 할 거예요. 예, 예. 코로나 상황에서 그게 어디까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얼마든지 판문점 같은 데서 만나가지고 비대면으로 요즘 아크릴로게 칼막이 하고 예. 얼마든지 또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마주보고도 그런 식으로라도 판문점이 있으니까 활용하자 하는 얘기죠. 제 얘기는. 문재인 정부가 이제 1년 남았는데 문 대통령으로서는 자기 임기 내에 뭔가 1년도 채 안 남았어요. 그렇죠. 이제 뭔가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바랄 텐데 이재명 지사가 DMZ 포럼에서 개성공단 운영을 재개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유엔 안보리가 설득에 적극 나서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답답하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했겠지만은 유엔 안보리가 나설 것 같지는 나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4.27 판문점 선언에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기로 사실은 합의를 했어요. 예. 그리고 우리 쪽에서도 그걸 그렇게 하기로 약속을 해서 그 합의문에 공동성명에 들어갔습니다. 4.27. 예. 그러니까 남쪽이 행동으로만 옮겨주면 된다 하는 생각으로 2019년 1월 1일 날 1월 1일이나 그렇지 그때 1월 초에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육성으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어떤 대가나 보상도 없이 즉각 그 재개할 준비가 용의가 있다 하는 식으로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건 유엔까지 갈 일은 없죠. 그걸 이제 유엔에서 무슨 유엔 대북 제재에 저촉이 된다 안 된다는 식의 해석은 유엔까지 갈 것 없이 한미 간에 잘 협조를 해서 한미 간에 협력을 해서 유엔 대북 제재의 예외 사항으로 정리하면 끝나는 겁니다. 한미가 오케이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또 하나 이 중국하고의 문제인데 타이완 이야기가 나왔다고 하니까요. 지금 오늘 언론 보니까는 중국이 타이완 문제를 거론한 것은 내정 간섭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우리 청와대는 중국과 충분히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리 입장을 이해한다고 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글쎄 중국과 어느 정도 얘기를 했는지 그건 제가 모르겠는데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자오리젠 조립견이라고 하는 외교부 대변인이 지금 한미 정상회담에서 대만 문제를 거론한 것은
내정 간섭 이런 예. 식으로 일단 얘기는 했더군요. 그러나 그거는 일단 중국으로서도 그 정도 얘기를 안 하고 지나갈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미국이 뭐 갖가지 수단을 동원해서 중국을 지금 포위하고 압박해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예. 인도 태평양 전략이니 쿼드니. 예. 그런데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번에 쿼드라는 단어는 안 들어갔어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또 중국이라는 단어도 안 들어갔습니다. 예. 뭐 차이나가 안 들어갔어요. 예. 그런 점에서는 일본 미일 정상회담 때는 뭐 쿼드니 뭐 중국인이 하는 것이 그런 얘기들이 많이 들어갔지만 하나도 안 들어간 것은 한중 관계의 특수성에 대해서 미국이 인정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지금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경제적으로는 중국과 가까이 지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미국도 인정했기 때문에 한중 관계가 그것 때문에 불편해진 것을 막기 위해서 그런 노골적인 표현을 안 써준 것은 참 고마운 일이고 그 점에서는 우리 외교부나 청와대가 미국과 협상을 잘한 결과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점에서는 뭐 그런 정도로 하고 지나가지 무슨 대만 해협 관련돼서 한미 정상에 언급을 했다고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무슨 보복을 하나 할 것 같지는 않아요. 예. 그러니까 기자 질의 응답에서도 쿼드 문제의 질문을 받았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압박 같은 건 없었다 얘기를 했었는데 네. 그렇다면 중국도 우리 입장을 어느 정도 이해한다고 봤을 때 시진핑 주석이 그러면 하반기에 방한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던데요. 근데 이제 그건 코로나 상황이 오히려 결정할 거예요. 예. 코로나 상황이. 우리는 우리도 이제 전 국민의 면역이 11월쯤 돼서야 완성된다. 집단 면역이 완성된다고 그러는데 중국이 지금 그 시노팜이라고 하는 백신까지 중국제 백신까지 개발해가지고 자기들도 안 모르는 뭔가 좀 코로나 방역을 잘하고 있다고 주장은 하지만 국제적으로는 인정을 못 받고 있습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받아들이는 우리 쪽에서도 조심스럽죠. 예. 그런 점에서는 그렇고 이것 때문에 이제 시진핑의 방안은 코로나 상황에 정할 일이지 한미 관계가 긴밀해져서 중국한테 불리해지니까 약속했던 방안을 취소하거나 그럴 일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중국이 그렇게 째째한 나라는 아니에요. 예. 끝으로요. 방금 우리가 쿼드 얘기도 했고 또 미중 문제 또 남북 문제, 북미 문제 다 산적한 현안들인데 외교에서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1년 이 외교 어디에 중점을 둬야 된다고 보십니까? 한일 문제도 있네요, 사실은. 예. 한일 문제도 있는데 이번에 그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한일 문제에 대한 한일 관계에 대한 그 미국의 압박 같은 것은 그렇게 심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일본이 워낙에 강한 입장, 요지부동으로 자기들은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식으로 하니까 미국도 아마 조금 지치지 않았나. 근데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재가동이라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2018년 평창 올림픽에 북한 선수단의 참가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해는 문재인 대통령이 9월달에 백두산까지 직접 북한 땅을 밟아서 구경을 하고 올 정도로 남북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서 한반도에는 영원히 그런 평화 상태가 오리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중간에 끊어졌단 말이죠. 이거를 지금 다시 재가동시키겠다고 하는 것이 그분의 지금 꿈이에요. 정치적 목표. 이걸 임기는 얼마 안 남았지만은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잘 활용하면 다시 남북 관계를 복원할 수 있고 복원한다면은 아마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 다른 말로 하면 한반도의 평화가 다시 올 수 있다. 그거를 아마 이게 정치의 세계에서 하루는 보통 사람의 일생보다도 길다고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예. 지금 남북관계 이 정도 돼 있지만 앞으로 한 달 이내에 한 달이면 이제 6.15가 한 달 이내에 6.15가 오는데 그런 걸 계기로 해서 뭔가 좀
물꼬가 트일 가능성도 있다.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미국이 지금 북한이 굉장히 궁금해하고 이걸 설명할 수 있는 특사급의 인사를 예. 좀 북쪽과 접촉하도록 해서 한미 정상회담의 저희 그 백그라운드 거기서 주고받았던 얘기를 잘 설명해주고 이게 북한이 조금만 전향적이고 긍정적으로 나오면 미국이 빠른 속도로 거기에 보조를 맞춰 나갈 수 있다는 식의 설명이 된다면 더불어서 남북관계도 빠른 속도로 재가동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의장님이 청와대 한번 건의해 보시지 그래요. 네? 건의 한번 해보시지 지금 말씀을. 면회 신청해가지고 건의하는 것보다는 방송을 통해서 얘기하는 것이 훨씬 더 빨리 전달이 돼요. 그렇군요. 그럼. 예. 알겠습니다.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의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이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